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강도 높은 도발을 계속하자 한국과 미국이 급히 훈련 기간을 연장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북한도 이에 맞서서 군 서열 1위의 대남, 대미 협박성 담화를 다시 공개하는 한편 어제 한밤중 미사일과 포탄 발사로 응수했고요.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을 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남북의 강대강 안보 대결 국면 첫 소식으로 알아본 다음에 용산경찰서장과 경찰청 상황실장의 업무 태만 문제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이태원 참사 수사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조지아니 반동 통치기관들을 집중 타격 소멸하기 위한 분단 대집중 포병 화력 타격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백상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한미의 강한 의지.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제 한밤중에도 이어졌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하고요. 포사격까지 한 건데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또다시 위반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연쇄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연장하자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젯밤 9시 35분쯤부터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요. 이어 어젯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강원도 금강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탄이 동해 북방한계성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심야 무력 도발은 북한군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의 담화가 나온 지 약 1시간 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뒤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앞서 한국과 미국은 어제 오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요. 이 결정이 알려진 뒤 박정천은 어젯밤 8시 30분쯤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이 박정천 비서는 담화에서 한미의 결정을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가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앞선 1년의 신경질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도 그렇고요. 북한이 유독 이번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는 특히 적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고 평양 주석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유달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미 양국 전투기들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를 상정해서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 가능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역시 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는데요.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한 지난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 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이 뒷골방에서 몰래 진행되던 악성 전염병 때문에 볼품없이 연습 규모가 쫄아들어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까.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비질런트 스톰 연습은요, 원래대로면 오늘 끝나는 거였지만 내일까지 하루 연장이 된 겁니다. 당초 국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종석 국방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침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이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태극 연습도 시행을 하는데요. 합참과 육해공 작전사령부는 전투 참모단을 구성해서 연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서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과 밤 두 차례에 도발을 했는데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오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화성 17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해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형 ICBM, 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요, 1920km 고도로 발사됐는데요. 이 화성 17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이기도 하고요. 사거리가 15,00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발사할 경우 남미 남쪽이나 남극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타격 범위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영화처럼 연출된 영상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준비 상태를 직접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후 발사 진지로 진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진지에 나가시어 발사 준비의 마지막 공정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시면서 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들과 미사일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시험 발사 준비 끝! 드디어 역사적 사변의 시각이 도래했습니다. 전략무기 시험 발사 성공의 기쁨이 발사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정상 비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군 당국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ICBM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3단으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 쏘면 1단 추진체가 분리되고요. 추진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그다음 두 번째 추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된 화성 17형 추정 미사일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해서 동해상으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한 이 화성 17형 중에 2단 분리까지 성공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실패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ICBM의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추진체 분리까지 성공하면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ICBM 발사가 핵실험 전 마지막 단계의 도발로 불리는 건데요. 특히 화성 17형은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는 다탄두라서 타격할 목표 지점 상공에서 탄두부가 분리돼 여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위협적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점 고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이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합참 발표에 따르면은 실패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ICBM은 정점 고도에 도달했냐가 중요해요. 정점 고도가 사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에 따르면은 정점 고도가 1920km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 내지 4.5배를 곱하면 사거리가 나와요. 그럼 8,000km 내지 10,000km에 이르는 사거리에 이르는 이 ICBM을 발사했는데 실패로 이렇게 보는 부분 다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ICBM 발사의 정점 고도가 도달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북한이 어젯밤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액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는 구형 스커드 계열의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내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SRBM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세례가 이 신형 고체 연료로 SRBM을 대체하면서 오래돼서 폐기 처분해야 할 스커드 계열 구형 SRBM의 재고 처리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RBM이 바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북한이 쏜 것으로 알려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미사일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공중에서 이제 불타버려서 실패한 시도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실패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지만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단분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탄도 장착이 가능하고, 또 사거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ICBM의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데요. 이 ICBM은 사실은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ICBM이 성공했다 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감히. 그리고 지금 현재 7차 핵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비질런트 스톰이잖아요. 네네. 원래 이게 비질런트 에이스였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 훈련 수위를 확 줄였다가 이번에 강화하면서 비질런트 스톰, 그러니까 데저트 스톰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극한의 그 심리적 압박감을 김정은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자 이제 박정선을 포함한 군부 실세들이 지금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거꾸로 절반의 성공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3단 분리거든요. 근데 2단 분리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ICBM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것이고, 그거는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위협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우크라이나에서 적대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푸틴이 갑자기 한국에게 경고를 해요. 네. 무기 팔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에서 또 무기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준동을 하면 이거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중국 외교부가 나온 얘기가 이게 우리가 공중 연합훈련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북한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이런 도발은 사실 러시아나 중국에겐 일정 부분 앞장서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이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로부터 공물을 받는다거나 중국으로부터 뭘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질런트 훈련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노림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네. 앞서도 언급했지만요,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아주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경고를 또 날렸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례 안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를 한 건데요.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은 이 사실상의 외교 문서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어서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을 넣은 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에는 지속 유지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 회의인 이번 공동 성명에는 확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의 빈도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동맹을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안보협의회 결과 중에서 이제 특히 주목이 됐던 게요. 바로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핵을 다시 보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여기에 시선이 집중됐던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핵심 중 하나는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방안의 강화였습니다. 이 확장 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이 됐을 때 본토 위협 시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인데요.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보유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으로 통해 명문화한 게 의미 있는 대목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이 더 커지고 촘촘해졌고 유사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핵우산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 체제를 갖게 됐다고도 했는데요. 나토와 달리 우리 영토 내 전술 핵을 두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이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 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요, 워싱턴에서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럽고 또 신경 쓰일 만한 장면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함께 찾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 B-1B와 B-52를 살펴봤습니다. 두 장관이 폭격기의 핵탄도미사일 장착 부분을 살펴보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B-1B 그리고 B-52 모두 북한의 중대 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B-1B 폭격기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이제 죽음의 백조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핵을 포함해서 초강도의 무력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동맹국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직접 안내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한국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전략적 의도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 역시 유례없는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미국 전략자산 현장 동반 방문은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요, 한미 안보 연례 협의가 끝난 뒤에 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양국 장관들은 회의를 가진 뒤에 나온 공동 설명에서 지금 저희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이른바 한국형 확장 억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국방부는 이것이 사실상 유럽식의 어떤 핵 공유 방안을 한국형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 내용에 우리 평론가분들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장 억지력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한국 내부에서 이제 전술핵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토식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요구가 치달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나토식 공유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영토 내에서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같이 상의해서 이제 쓸지 그렇죠.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시작전권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중에 하나가 핵 비확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동북아시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갖게 되면 곧바로 일본이 갖겠다 그러고 대만이 갖겠다 그러고 이게 일종의 이제 안보 딜레마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 내부에서 이런 요구가 많으니 공유성을 우리가 높여보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보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그렇죠. 평가시고요.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이제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예컨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핵 공유 정책으로 나가든 간에 우리한테는 핵무기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미군이 재배치하든지 아니면은 미군이 핵을 배치해가지고선 이것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소위 동맹국인 한국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기리는 거니까 핵 무기 재배치라든지 전술핵과 관련해서 이것의 주어가 우리라는 착각은 일단 여기서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미국에서는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좀 외교적으로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뭐 전략 자산도 더 많이 전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을 아우르는 것이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한 말이 곧 핵 공유로 가는 나토와 거의 유사한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나토식의 핵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것이죠. 국방부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식의 핵 공유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가령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일종의 핵 자산이죠. 그것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사실상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핵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배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지금 한반도 밑에 바닷속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이미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 이런 알고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지금 그 전술 핵 재배치가 됐든 아니면은 그 핵 공유가 됐든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아니라 아마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반응까지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핵 공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ICBM 진화했다고 김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ICBM을 성공하게 되면은 유사시에 미군의 증파라든지 또는 후방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심리라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이 동맹의 정신 그리고 한반도 방어에 대한 확실한 공약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방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 실사격 훈련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궁은 발사 후 약 10초간 25km 정도 날아간 뒤 공중에서 폭발했고요. 패트리엇은 발사 직전에 오류가 포착이 돼서 두 발 중 한 발의 발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천궁과 패트리엇 요격 실패 다른 이유로 훈련 부족을 꼽기도 했는데요. 백승주 전 차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천궁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 한 40km 정도 사거리를 가진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체계인데, 그러니까 또 패트리엇이라는 것이 훈련 중에 또 사고가 생겼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지난 5년간 훈련을 너무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미사일 같은 큰 첨단 무기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평무2도 이거 훈련하고 관계 있다고 봐야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기계적 계산 따지고 있지만 저는 훈련 부족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4일에도요, 우리 군이 쏜 현무미사일 낙탄에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삼축체계 상징적인 무기들이 발사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방어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부에서는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윤미향 국회의원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의원은 지난 2일 한일 관계를 주제로 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 한미합동 공중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일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발사한 날인데요.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윤 의원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한 겁니다. 이에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윤 의원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항의는커녕 한미합동 공중군사훈련을 멈추라니 단단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노동당 소속 의원이 아니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양대 노동 조직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도요. 지난 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건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합 군사 연습이 확대 강화됐고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고 말하면서 북의 미사일 대응 발사, 한국의 추가 대응이 되풀이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것으로 규정한 건데요. 또한 이미 실패로 증명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멈춰야 대화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그러니까 정치인 가운데서는요. 윤미향 의원의 돌출 발언이 있긴 있었지만 여야 지도부는 어쨌든 한 목소리로 지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포사격은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규정했는데요. 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의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제의한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의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또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10월 29일 저녁 경찰 지휘부는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기고화를 불문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15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사고 당일에요. 일선에서 대응했어야 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행적에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먼저 지난 2일이었죠. 대기 발령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적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희 TV조선을 비롯한 언론들은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이임재 전 서장의 이 참사 발생 전후 행적에 의문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당초 참사 당일 사고가 시작된 직후인 밤 10시 20분쯤부터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감찰팀은 실제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던 것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용산 경찰서장으로서는 이제 사고 현장에 매우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점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내내 용산구 삼각지 인근에서 반정부 집회 대응을 하는 기동대를 지휘한 뒤 밤 9시쯤 삼각지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요. 여기서 이태원 상황을 보고받고 밤 9시 45분쯤 식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밤 10시 40분쯤 무전을 통해 사상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태원 근처에서 차에서 내려 도보로 참사 현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이 식사를 한 곳이 삼각지역 근처의 식당이라고 하고요. 참사 현장은 이태원역 인근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걸어서도 20분 내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철 삼각지역을 기준으로요. 참사 현장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8km 안팎으로 보통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전 서장은 삼각지역 인근 식당에서 참사 현장까지 오는 데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게다가 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식당을 떠나 참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관련 보고를 받거나 현장 경찰의 무전 등으로 별도의 상황 지휘를 하는 등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팀은 어젯밤 이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확인한 구체적 시간대는 다르다고 입장을 알렸습니다. 또 특별수사본부팀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 이제 윗선에 대한 보고도 제때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보고도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임재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상황을 보고한 건 사고가 일어나고 1시간 21분이 지난 밤 11시 36분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윗선 보고가 늦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본인이 참사 현장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하면서 윗선 보고도 늦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의뢰도 된 상태죠? 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서장이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왜 늦게 도착했는지 그 사이 행적과 대응에 대한 부분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서장에게 업무 태만을 넘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서장 보고 지연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여러 기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다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그때 여러분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 당일 행적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당직 책임자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입니다. 네, 류미진 총경은요,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으로 참사 당일 112 치안종합 상황실을 책임지는 당직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청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상황관리관은요, 112 신고 접수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야간 긴급 상황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 지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참사 당일에 사고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가 수차례 쏟아졌는데 112 상황실 당직 책임자인 류 총경은 상황실을 비운 상태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5층 상황실을 지켜야 한다. 이런 지침도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1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사에 이제 5층이 상황실인데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10층에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참사 상황을 이제 인지하고서 상황실로 복귀한 게 이미 사고가 시작되고도 한참이 흐른 뒤인 밤 11시 39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거 정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류총경이 이태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 상황팀장의 보고를 받고 상황실로 복귀한 것은 밤 11시 39분으로 이 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 24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쓰러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신고 상황을 파악해 지휘부에 전파하고 현장 지시를 해야 할 이 최일선 통제소부터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112 상황실이 지휘 공백 상태였던 사이에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만 195건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부 보고 체계상으로요. 이제 류총경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인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순서인데 오히려 서울경찰청장보다도 류총경이 더 늦게 사고 상황을 알게 됐다. 지금 이런 사실이죠.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36분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결국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휘부로 이를 전파해야 할 류총경이 서울경찰청장보다도 3분 늦게 상황을 인지한 겁니다. 류총경은 이후 30일 자정이 넘어서 경찰청에 사안을 보고했고 0시 14분께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류미진 총경도 지금 대기 발령 조치됐고요. 역시 수사 의뢰도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경찰청은 류미진 총경의 지휘부 보고 지연 책임을 물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류 총경 역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마찬가지로 업무 태만을 넘어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총경이 지금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사 대상이나 감찰 대상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상황 인지와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좀 전 답변과 같습니다. 수사와 감찰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좀 명확하게 밝혀져서 그때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이 특별수사본부 역시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 자료를 받아보고 수사 준비가 끝나는 대로 관련 수사에 착수할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당시 상황관리관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권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서는 이태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도 있지만 헬로윈데이 상황 대비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용산서장이라도 헬로윈 대비에 전적으로 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필요한 본서의 가용 경력을 활용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청에서 경력을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관할 서장인 용산 서장마저 서울청 상황에 대비하도록 오히려 동원해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112 상황관리관은 체계상으로 보면 서울청장의 직할입니다. 서울청장에게 바로 즉시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헬로윈데이는 서울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태원을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고 당일 행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제 수십 분 전에 참사 현장 근처를 지나갔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죠. 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밤 8시 20분과 9시 30분쯤 이태원 퀴논길 일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퀴논길은 이태원 관광 특구 거리 중 하나로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인근입니다.
참사가 시작된 것이 밤 10시 15분이니까 약 2시간 5분 전에 또 45분 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을 지나간 셈입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이제 이태원역을 주변으로 해서 인파가 상당히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당일 저녁 6시 34분쯤 처음으로 인파가 너무 몰려 압사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바도 있을 정도로 당시 인파가 엄청났다는 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주민 제보로 사고 소식을 듣고 밤 10시 50분쯤 참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시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태원 퀴논길을 들렀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집에 가던 길이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국민일보는 박 구청장의 자택이 이태원 퀴논길로부터 약 70m 떨어진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사 현장으로부터도 직선거리 기준 130m 거리입니다. 또 박 구청장의 집에서 인근 대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퀴논길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실상 참사 당일도 퀴논길을 거쳐 귀가한 동선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박 구청장 이태원 퀴논길을 지나가면서 이제 인파 우려를 하긴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다 알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이건 역시 지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권 장관은 이태원을 포함해서 용산이 지역구인 현역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 네, 박 구청장은요, 이태원 퀴논길을 둘러본 뒤 권영세 장관 등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 무렵 경찰이나 소방 등 사고 재난 관련 기관에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고 박 구청장이 권영세 장관의 정책 특보 등을 거쳤던 이력 등이 있지만 용산구청장으로서 이 사고 위험을 사고 재난 관련 기관에 먼저 알렸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당일에 경찰을 비롯해서 관련 당국자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셀프 수사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상규명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지적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특수보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모두 8곳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정작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서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을 자초했습니다.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었는데 윤 청장의 목소리와 지난 2일 진행된 압수수색 현장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게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수산 보고 관련된 보고서 확보하셨나요? 112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와 관련해 특수보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수보는 별도 감독도 보고도 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수본 판단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며 셀프 수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찰의 셀프 수사로 인해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도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참사 당일에 서울시경의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류미진 총경 그리고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역시 이제 시민들의 공분도 지금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지금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있었다라고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브리핑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윤 경찰총장의 경우에도 그날 아마 그 자기 본가가 있는 충북 청주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잠이 들어서 실제로 그 전화 그리고 메시지가 왔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연락을 받았다라는 지금 보도가 얼마 전에 방금 올라왔던데. 네,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이게 문제라고 인식해서 행동에 돌입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일선에 있는 경찰들만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숫자도 부족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타 방송에서 모 경찰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부족해서 서울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다. 물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지적했듯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 경찰의 그 대응과 여러 가지 조처에 문제가 많은데 이걸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검수완박의 문제이냐, 또 아니면은 그럼 검수원복을 하면서 왜 이 문제는 다루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찰의 그런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은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경찰 지휘부의 그 무능과 무책임은 뭐 말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태원 이 참사는 일종의 국가의 실패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고, 우리가 이제 혼돈과 무질서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 상황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거기서 참혹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위기 관리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경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알아요, 경찰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알았으면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가 그 작동을 해서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발휘가 안 돼요. 6시 45분에 처음 압사 신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동안 아무도 이 시스템 전체가 압사 신고라기보다는 압사할 우려가 있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신고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고 우리의 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오늘 나왔지만 세월호 끝나고 나서 1조 4천억을 들여서 첨단 무전기 시스템을 갖췄어요. 이거 사용도 못했어요.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장관한테 보고되는 시스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통제를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자 처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총리가 나와서 제일 먼저 재발 방지 얘기부터 하는 거는 상황을 호도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참사 당시에 이제 당국의 부실 대응 정황이 거듭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사 발생 엿새째인 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초동 대응부터 수습까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애도와 사태 수습 우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공개 발언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온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봅니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듯합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야정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한 만큼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요, 여당은 이제 필요하면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야당은 여당이 거부해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이 초동 대응부터 수습까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여당이 거부해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고 국정조사위원회 구성도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어서 의장이 상정만 하면 거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건 애도에서 진상규명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에 다수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의 움직임 역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전엔 이은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에 조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연대해 밀어붙이고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경우 여당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잠시 듣고 오시죠. 이태원 참사, 실제 세월호,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예전 같으면 검찰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할 텐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수사 초기 단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단계여서 그 수사 과정을 지나고 나면 특검이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당장 지금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도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언급을 한 것처럼요. 여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론에 맞서가지고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먼저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만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라는 건데요.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거냐,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 게 국정조사보다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인력 부족 등 오히려 경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지금의 국정조사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오전 관련 발언을 이어간 정진석 비대위원의 이야기, 그리고 참사 이후 검수완박법을 언급했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은 누가 초래했습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은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죠.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 장관이 검수완박 때문에 참사 관련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본질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옮기려는 것이고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태도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러니까 이번 행사는 주최측이 없어서. 그래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 소리가 핵심이 뭐예요? 내 책임 아니야. 그렇죠. 내가 책임, 내 책임 아니고 원래 요런 거였어.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상조사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진상조사 제대로 못해. 의지가 없는 거지. 무슨 그것 때문에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책 문제도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는 5+1 사퇴 요구 이런 게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5+2 이게 또 어떤 거죠? 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파면과 사퇴 요구 범위가 기존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5명으로 넓혀진 데 이어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 5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함께 사퇴를 요구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이 5+1 주장은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기동민 의원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기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 신뢰도에 먹칠을 했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시중에선 이를 5+1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선 정치적이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제 기 의원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홍문표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숨어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국가 신인도, 국가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김진태 강원도지사입니다. 이번 과정 속에 뒤에 숨어 계신데 그분 역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시중에서 그래서 5+1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1. 네.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강원도 도지사인 김진태 지사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스스로 그 결치를 결단해야 된다.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 뭐 5+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놓으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과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사건으로 이 참사의 문제는 해결하는 진실될 방법으로 나는 야당도 갔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수사 믿지 못하겠으면 검수완박법 개정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게 하자 이런 지금 반론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당은 뭐 기승전 검수완박 개정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시급한데 지금 법을 개정해서 수사를 합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입법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사실은 행정부의 어떤 실패를 조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부글거리고 진상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가만히 있는다? 입법부가 아무 일도 안 한다? 저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경찰이 또 특별수사본부라든가 뭐 국가수사본부 이런 것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지금 수뇌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사도 못한다 그러면 경찰은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자기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것도 뭔가 믿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특검하면 돼요.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면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로서도 이번에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키느냐 회복하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느닷없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당의 태도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달갑지 않아요. 지금 다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고 세월호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과연 세월호의 희생자나 유족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돌이켜보면은 정치인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가운데요. 앞서 이번 참사의 원인이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엔 자신의 SNS에 공유한 한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일 남 부원장은 자신의 SNS에 한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을 공유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영상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출퇴근 행렬 동영상. 매일 이렇게 다닌다. 본인 몸 지키려고 매일 경찰 병력 700명을 운집한다. 이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한 남 부원장은 관제 애도는 폭거다. 이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윤 대통령이 많은 경호 인력을 동원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투입할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남 부원장의 기존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남 부원장이 이 공유한 영상은 대통령 출퇴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 운행 행렬이었습니다. 남 부원장의 SNS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허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건데요. 그러자 남 부원장은 대통령실 공지글과 함께 저도 알려드린다. 저는 제 페이북에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올린 K씨의 페북 글을 공유하면서 그 영상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관제 애도는 폭거다.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고만 썼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K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될 일이다. 부디 좌표 찍기 지시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지금 이 남 부원장을 제명하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청와대 행정관 허위 경력, 이태원 사고 망언, 대통령 허위 영상 유포 등 남 부원장의 과거 논란들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적폐덩어리 남영희 삼진 아웃이란 글을 올린 건데요. 이어 김 의원은 남영희는 제명하고 이재명은 사과하라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향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통령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 연속으로 조문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도 조문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문에서 눈길을 끌었던 거는요. 과거 이틀 연속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틀 연속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옆에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경질론이 제기되는 이 장관, 오늘 조문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 2일에는요.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조문을 하고 비슷한 시간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는 불참한 바가 있었죠.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 장관의 잇따른 조문 동행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재신임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장관의 불참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1%포인트 줄어든 그런 수치군요. 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망자 156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지난달 29일 발생했지만 일단 윤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평가의 표면적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긍정과 부정평가 이후 양쪽에 모두 이태원 참사가 새로이 등장을 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서 상반된 시각의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을 보고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제 긍정평가하는 시각,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정평가하는 이유,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공존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총리나 행안부 장관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상황이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을 조금 잠식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대중들이 그 집권 세력에게 그 점수를 줄 때는 좀 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 국민을 치유하고 뭔가 통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이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상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가해 주시죠. 여론조사가 아주 급격한 변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저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의 지지율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사건 자체의 어떤 충격도도 있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책임 있는 뭐 주무장관이 뭐 경찰의 인원이 있었다 그래도 이건 사건을 피할 수가 없다라든가 뭐 등등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경찰 수뇌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사실상 이 참사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책임을 져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체는 사실은 책임 정치거든요.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굉장히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의 추이는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듯하고요. 이번 참사 당시에 이제 부상을 당한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일주일이 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학생들의 부상이 확인이 되는지 그 이유 궁금하군요. 네, 현장을 방문한 데 대한 이 부모님의 질책이나 주변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학생 부상자 2명이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파악되지 않은 10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SNS와 댓글, 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서 사상자를 비난하거나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외부 시선을 의식해서 부상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는 2차 가해성 발언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 방문 사실이나 부상 사실을 알렸다가 부모와 교사 등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괜한 걱정만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점도 이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다치거나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자서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부상 정도나 트라우마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상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10대 피해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참사 명칭이 이태원 참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12구 참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한 국어국문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태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위험한 곳,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지역에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12구 참사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앞서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한국심리학회에서도요. 지역에 대한 편견과 혐오 방지를 위해서 이번 일을 12구 참사라 부르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제 대규모 그런 재난 상황, 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 트라우마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 아무래도 이태원 영웅들의 미담 사례일 겁니다. 특히 그 사고 현장에서 30명가량을 구조하고 나서 호련히 사라졌던 그 외국인들의 사연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요. 충북 청주시에 사는 20대 A씨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찾았다고 알려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A씨를 구한 외국인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K씨에 근무하는 자밀 테일러, 제롬 오거스타, 데인 비타스 등 3명의 주한 미군이었는데요. A씨는 이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지난달 30일 AFP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은인임을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 해미톨 호텔 옆 좁은 골목의 인파 속에서 넘어져서 15분가량 깔렸으나 이 건장한 흑인 남성이 자신을 밭에서 무 뽑듯이 인파 속에서 구조했고 그렇게 무려 30명가량의 목숨을 구했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네, 30명가량의 소중한 목숨을 구해준 미군 3명의 소식은 언론을 타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비번을 맞아서 축제를 보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사 위기에 놓였으나 간신히 골목 옆 난간으로 피신한 뒤에 깔린 사람들을 보고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본격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깔린 사람들을 인파 속에서 구조해서 근처 클럽으로 대피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사연들이 공개되자 이들 중에 데인 비타드의 이름을 가진 미군 SNS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던 한국계 러시아인의 시신이 오늘 온종일 손길이 모아져서 고향인 러시아로 송환된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1년 반 전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온 러시아 국적 B 씨는요.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무남동녀 외동딸의 사망 소식에 한국에서 함께 지나던 아버지는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고요. 지병 탓에 러시아에 머무르던 B 씨 어머니 역시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B 씨 아버지는 이 시신을 러시아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끊겼고요. 직항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의 운구 비용이 들었는데 당장 자비로 450만 원을 채웠지만 750만 원의 비용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넸는데요. 인천 고려인 문화원에서 직항 배편을 수소문해 시신을 운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줬고 러시아 대사관이 미납액 750만 원을 유족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또 고려인 커뮤니티와 이웃들의 도움이 이어져서 지난 2일 밤까지 약 1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장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 분야 자문위원장을 맡은 배우 이영애 씨 역시 1,000만 원의 운구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B 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 B 씨의 아버지는 국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장례를 치를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손을 건네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역 밀집 시간대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한덕수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 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하철 혼잡 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 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이 내일 밤 12시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또 부상한 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온 나라와 국민의 공감, 그리고 연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